자,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이나 곱, 뭐 이렇게 차 이런 것들을 좀 볼 건데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과 계산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주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알파 베타를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자,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알파라는 놈을 얘라고 해볼까요? 알겠죠? 그리고 베타라는 놈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직접 둘을 더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저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어차피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그죠? 네, 두 근은 정말 더해보거나 곱해본 친구들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시켜보는 거고요. 알겠죠? 네.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면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 네. 그럼 곱할 때 분모는 어차피 4의 제곱이 될 텐데 분자는 이거 합차지. 맞잖아.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되죠. 그럼 이렇게만 남겠죠. 그럼 정말로 이게 곱해보니까 얻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더해봐도 얻어지고 곱해봐도 얻어져요. 이런 짓을 선생님이 왜 하냐면 단순 무식하기 때문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고요. 차 공식 때문에 차. 세 번째 보시면 두 근의 차 구하라고 하죠.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하면 둘이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알파 베타를 좀 임의로 잡아서 사실 차라는 것은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을 이용해서 쓸게요. 이렇게만 쓰지 말고 절대값 씌우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죠? 분모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뭐 남냐 얘들아? 2a분의 판별식의 2배 남냐? 그지 않냐 아가들? 그죠? 이때 이 약분하시면 되고 자 위에 있는 분모인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는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양의 제곱근은 양수라서 절대값 밖으로 나가도 되거든요. 이때 절대값 밖으로 못 나가는 나이는 a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어요. 자, 아마 근과계산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겁니다. 이 세 번째 공식 나는 쓰고 있다. 손 들어봐.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도 안 쓰니까요. 알겠죠? 왜냐하면 왜 아무도 안 쓰는지 알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과계산에서 합하고 곱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저 세 번째 차 공식이 정말 그렇게 외우기 어려운 공식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합 공식은 어떻게 외워요? 마이너스 a분의 b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요. 곱 공식은 어떻게 외워요?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요. 그럼 차 공식은 뭐라고 외우면 돼요?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이요. 아, 외우기 좋죠?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이요. 뭐라고 따라해? 뭐라고? 하나, 둘. 아씨, 뭐야.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이요. 다시 하나, 둘.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아, 어려운 말이야. 다시. 하나, 둘. 2차항의 개수 분의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알겠죠? 생각보다 되게 유용합니다. 되게 유용하다고. 알겠어? 네, 좀 기억해서 쓰시고요. 자, 다음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러면 안 돼요. 끄덕끄덕하면 다 반성해야 돼. 자, 중3 때는 이게 먹히거든요. 고등수학에서는 하나도 안 먹혀요. 왜냐면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려면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유리수 조건이 없으니까 켤레근 정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m에 유리수 조건이 없으므로 켤레근 정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고등에서도 그냥 켤레근 정리를 사용하면 맞추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적당한 확률적으로 맞추겠다 이런 게 결론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켤레근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 푸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켤레근 정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근의 의미를 쓰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 플러스 3 대입하면 결국 뭐 하게 되냐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무리수의 상등인데 여전히 m의 유리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해봐요. 자, 저 위에 2차 방정식이 그냥 미정계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두 근의 곱이 있잖아요. 맞아요? 두 근의 곱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과 알파의 곱이 2란 얘기잖아. 여기서 알파를 구할 수 있죠. 그지 않니 친구들아? 루트 3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니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2m이라는 놈은 두 근의 합이죠. 그럼 2 루트 3이네요. 따라서 m값은 얼마다? 루트 3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n값 유리수예요? 유리수 아니에요? 유리수 아니잖아요. 맞아요? 유리수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유리수 조건 확인하시고 쓰는 거예요. 복속 켤레근 사용하실 때는 개수의 실수 조건 사용하시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켤레근 정리 지난 시간에 증명 다 했죠 우리?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근거계수관계를 제가 아까 엄청 단순 무식하게 더하고 빼는 기법을 썼는데 보통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중3 과정에서 다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가르쳐주죠. 그렇지 않아요? 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이 인수분해가 가정식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0 되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이 항등식이죠. 그러면 개수 비교에서 1차항 개수하고 1차항 개수 일치해야 되고요. 그죠? 예. 상수항하고 상수항 일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 방법이 더 편하다는 것을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무식하게 더하고 뺀 거예요. 곱하고. 두근의 차 좀 알려드리려고요. 이 방식은 두근의 차를 알려드리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두근의 차 공식이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는 아주 쉽죠? 저랑 같이 풀어볼까요? 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나오니까 머릿속에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생각나는 사람 손. 그렇게 생각났잖아요. 맞아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풀이한 방법인데 너네가 잘 못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가 있어요. 방정식의 근의 의미가 뭐냐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은 0일 거 아니에요. 같은 이유로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3도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알파의 제곱 뭐하고 같아요? 4알파 더하기 3하고 같죠. 베타의 제곱은요? 4베타 더하기 3하고 같죠. 그래서 저는 이게 4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그럼 곱셈공식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아? 그런 거 아니? 그럼 16 더하기 6이니까 22잖아.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것도 세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쓰라는 얘기인 거 같잖아. 근데 방금 한 짓을 셈하고 같이 해보면 그럼 알파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잖아. 근데 알파의 제곱은 4알파 더하기 3이잖아. 베타의 제곱은 베타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4베타 더하기 3이잖아. 맞아? 이걸 풀면 4배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하고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니? 근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위에서 구했잖아. 22라고. 맞아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전히 4죠. 그럼 100이네요. 자, 지금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해서 곱셈공식 1도 안 쓰고 문제 푸는 거 보이세요? 그죠? 예. 물론 이게 좋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문제를 바라보는 한 시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푼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풀면 틀려요, 선생님. 아니요, 안 틀려요. 이렇게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푸세요. 괜찮아요? 알겠죠? 저는 그냥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이렇게 문제 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알겠죠?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예, 어느 누구도 제가 생각한 걸 발견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겠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차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풀이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건 차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그죠? 높은 차수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5제곱은 네가 별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한테 그러게요. 제가 별 수 있을까요? 근데 5제곱은 1, 2가 뭐냐면 5제곱을 풀기 위한 테크트리죠. 원래는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만 나올걸요? 이거 기억나죠? 곱셈공식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풀어야 얘기야?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의 곱과 합과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의 합을 곱하면 알파의 5제곱도 나오고 베타의 5제곱도 나오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과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이 나오죠. 얘를 제거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파 제곱 그 앞에 있는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은 이미 구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다시 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위에서 구한 건데.
곱은 얼마냐? 9, 36. 그죠? 네. 그래서 2164. 이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3번이 나오면 어쨌거나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을 굉장히 좀 손쉽게 구하고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한 풀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잔재주를 부렸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이거 이게 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한 풀이고요. 여러분 방정식 단원 배울 때 교과서를 보시면 방정식의 근이란 방정식의 x자리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좀 더 지긋지긋하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이 대입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입해봤다라고 하면 저 같은 풀이를 생각하셨을 텐데 대입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입 좀 제발 해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어요? 이거 중3 과정에서 그 방정식 관련 문제 풀 때 근의 의미를 잘 사용하셔도 굉장히 쏠쏠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래요. 네. 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뭐 이제 근과 기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풀어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손쉬운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죠. 제가 하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방금 했어요? 제가 하라는 거? 제가 뭐 하라고 해서 근 나오면 대입해보라고 했죠. 여기 알파 넣어보고 베타 넣어봤어요, 마음속으로? 안 넣어봤겠죠? 알아요, 저도 안 넣어봤을지. 넣어봤어요? 자, 넣어봤다면 제가 지금부터 쓰는 식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이게 되냐? 내가 쓴 식이? 알파 마이너스가 베타 마이너스를 이 x에 대입하잖아요? 그럼 저 위의 식에서 알파와 베타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하는 풀이의 근거를 얘기할 거니까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넣어보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b가 0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진짜 참이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b가 0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진짜 참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알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첫 번째 식이 얻어지지 않아? 그럼 참이란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새로 적은 저 식이 맞다는 얘기야. 저 위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이 정도만 써놔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나머지 뭐 굳이 지우진 않을게요. 그럼 이런 식을 왜 했어요, 선생님? 왜 하기는? 얘는 얘라잖아. 그러면 쌤이 쓴 식을 전개하면 저 식하고 똑같은 식이겠네? 개 쉬운 거지, 이렇게 풀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청 쉬운 거지. 아, 그렇다면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a x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게 될 텐데 이게 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친구들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2고요. 그죠? 예.
2a 마이너스 b가 1이군요. 이걸 풀면 a는 1이고 b는 1이 나오죠. 선생님처럼 풀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슬픈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가지고 두 군의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근계수를 써가지고 a, b를 연결해서 막 문자 뺑글뺑글 돌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풀이를 하게 돼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풀이 생각하셨죠? 저는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몹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잘 쓰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썼을 때 풀이가 쉬워지는 문제들을 손쉽게 고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학생인데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푸는데 문제가 슝슝 풀리게 되죠. 출제하고 코드가 맞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의미 잘 써야겠냐, 쓰지 말아야겠냐? 잘 써야겠죠? 굉장히 유용한 거 확인되시죠? 확인되죠? 확인되지 친구들? 방금 내가 이렇게 한 얘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게 맞는지 잘 손 들어봐. 다 맞는지 알겠죠? 맞는지 알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저 위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저 문제에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방정식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좋아요. 아니 뭐냐? 20제곱은 도대체 뭐야? 11이라서 오랜만에 우리의 친구 누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우리의 친구 누가 나왔어? A, B에 1 집어넣어봐. 우리의 친구 오메가 나왔잖아. 오메가 벌써 2인가요? 복소수에서 많이 풀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예. 아직 오답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 A, B가 나왔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누구의 근이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그러니까 a가 1이니까 x 플러스 1은 0의 두 허근이 되겠죠. 실근 갖는 방식 아닙니다. 알겠죠? 자,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여전히 0입니다. 그런데 좌변을 전개하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죠. 이해돼요? 근데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의 세제곱도 베타의 세제곱도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죠. 이해했니 친구들?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죠? 예. 네.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구했고요. 두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면 알파의 20제곱 더하기 베타의 20제곱인데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은 알파의 6제곱은 1이라는 걸 뜻해요. 그럼 6개씩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6, 38이니까 그거 필요 없죠. 1 곱하는 거라서. 그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하고 같잖아요? 이해돼요? 이건 뭐하고 같냐 친구들아? 이거하고 같냐? 방금 쌤이 쓴 거 이해했니? 쌤 방금 뭘 사용했니?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알파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예. 근계수에서 이게 1이니까 마일 나오겠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식간에 막 쓸 텐데 따라오셔야 돼요. 아, 저 근의 의미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은 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뭐 이걸 떠올렸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근의 의미를 사용하는 풀이가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오늘 끝나겠냐 이거? 끝내봐야죠. 네, 끝나겠어요. 네. 자, 얘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얘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 얘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인수분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얘를 그냥 x에 대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상수항이 x에 대해 정리했으니까 당연히 y에 관한 식만 남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꼭 뭐가 되냐? 꼭 여기가 인수분해 되지 않냐? 야,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y에 대해서 인수분해 되는 게 정상이냐? 일반적인 거냐? 아니지.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훨씬 많을 텐데 인수분해 되는 것만 니네한테 갖다 놓는 거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이에요. 인수분해 되는 것만 우리한테 갖다 놓으니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당황을 해야겠죠. 맞아? 그래서 저게 비록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지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치고, 알겠죠? 저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곱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더해서 얘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우리한테 던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강제 인수분해. 그 내용식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는 0이라고 하고 근을 구해보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근을 구해보려고 하면 x는 이거 짝수공식 써도 되죠? 그죠? 1 2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이죠. 자, 이걸 풀어보면 저희가 얼마 남니? 4 남지 않니? 여기서 공교롭게 숫자가 나왔지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 타입이라면 여기 안에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판별식은 0이다 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원래 제곱식이면 절대값 씌어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이든 음이든 똑같은 게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진짜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왜 저기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여야 되는가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완전 제곱의 형태여야만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여기서 풀어보면 결국 뭐 나와요? 플러스일 때는 3-2y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2y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p라는 식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 부호 바꿔서 쓰면 되는 거잖아. 0 되는 값 찾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 y에 관한 상수항을 인수분해해서 곱과 합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고? 강제 인수분해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뭔지 알죠? 2차 방정식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법이 있고요. 근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첫 번째가 뭐 이용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는 거죠. 둘 중에 필요한 거 쓰시면 돼요. 무조건 밑에 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거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마음대로 2차의 개수를 1로 잡아도 됩니까? 그죠. 2차 함수가 아닌 2차 방정식은 보통 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2차의 개수를 꼭 뭘로 정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1로 잡는 게 보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2차 항의 개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 정하는 경우라고 할게요. 네. 정하는 경우
보통 1로 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문제에서 2차항의 개수는 2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아무 말도 없이 2차 방식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실제 2차 방식은 2차항의 개수에 따라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무수히 많으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1이라고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8번. 다음 2차 방식 작성이라 뭐라고 나와요? 유리계수요. 유리계수이면 닫은 한근은 무엇입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여기서는 근계수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4고요.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2차항의 개수에 관한 언급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1로 보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답이에요. 안 어렵죠? 자, 실계수 조건 있잖아요. 그러면 닫은 한근은 반드시 뭐라고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켈레근 정리에 의해서 E-i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 4고요. 두 근의 곱은 5가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 문제도 2차항의 개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풀면 끝납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얼른 끝내죠. 제 시간에 가게 해두고 싶거든요. 네. 3분 컷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간다. 얘가 새로운 두 근이잖아. 맞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돼요.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니까 12가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요. 불행히도 이거 곱해야 되네요. 그렇지 않니? 이걸 곱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 경우에 물론 근의 의미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제가 근의 의미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뒤에 이미 5가 알파 베타 붙어 있잖아. 그럼 5가 알파 베타를 2로 묶여진 쟤한테 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니?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근의 의미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그죠? 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3은 0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곱셈 공식 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쪽에 있는 문제에서 왜 안 썼냐? 안 쓰는 게 편하니까. 이해되죠? 네. 자, 아래 있는 문제요. 이 두 근의 합은 좀 짜증날 것 같은 각이죠. 자, 일단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근의 의미를 쓰려고 하는데 뭐겠어요? 4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이거 알아듣겠니 친구들아? 두 개의 합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통분하니까 하나 또 쓰면 되겠네? 맞아요? 이해되죠? 예. 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4니까 14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게 좀 글씨가 좀 안 좋아서 고칠게요. 1이니까 의미 없네요. 14 더하기 14 28이네요. 여기서 제가 지금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사용해서 저 식을 좀 간단히 정리했어요. 알아보시겠죠? 두 근의 곱은 천상 쉬울 것 같은데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1인데 알파 베타가 1이기 때문에 그냥 4예요. 네. 그럼 이때 2차 방정식은 28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작성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알아봤고요. 예.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